어제 SBS, CNBC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섭외 전화가. 이런 상황에서 아마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섭외 전화였던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사실 그 전에 한 두 군데 왔었는데 제가 고사를 했었는데, 어제 작가분은, 왜 그러시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물으셔서, 일단 뭐 시간에 대한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지금 현재의 복잡한 상황을 얘기하면 곡해할 수도 있다, 시청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위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뭐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곡해하거나 이제 현재 상황이 복잡한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꼬치꼬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고, 아, 이분이 묻는 태도도 그렇고 이게 프로의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시 전화 끊고 나서 다음번에 다시 혹시 전화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응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죄송합니다. 이 설레발이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올까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여튼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제 그런 방송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게 된 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에서 좋아요하고 구독자 수를 늘려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작가분이 저한테 던진 그 주제가, 아, 내가 왜 그 얘기를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얘기를 안 했지, 이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하나씩 뭔가를 검토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다루려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어제 그 작가분을 통해서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객관적인 얘기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뭔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차트 같은 거 걸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썰로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겠습니다. 말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거짓을 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장기적인 추세의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 배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게 필요하신 부분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학습, 자산관리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지혜만 안 들으셔도 되죠, 뭐. 일단 이거는 이제 이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고요. 노란 게 금, 그다음에 파란 게 구리, 그다음에 이 보라색이 10년 국채 수익률, 검은 게 유가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요. 이렇게 쭉 주가가 추세를 그리면서 상당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일정 수준, 이게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가 2007년도 10월부터 2008년도 뭐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쭉 숙성됐다는 거예요. 뭐가? 경기 수축이 1년 정도 수준 숙성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재고 조정량이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충분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수준 그 후반부에 가서는 다 튀어서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 내려왔다가 반등했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그때 상황 비슷해요. 다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숙성기간이 너무 짧아요. 경기 수축 국면의 숙성기간이 일단 짧다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는 다른 것들은 다 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빡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추세가 아랫방향으로 쳐다보고 있죠. 우리가 10년 국채 수익률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대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높다.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높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향후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네,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 국채 수익률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향후에 경기의 긍정적인, 그러니까 향후의 경기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주식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채권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경기가 좋을 거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하는 데다가 주식 가격은 높게 있죠. 향후에 경기는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입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가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이게 금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일단 차지하고, 그런 패턴으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게 M2, 이게 M1이고요. 이게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이제 M1도 있고 M2도 있어요. 이게 M2고 이게 화폐 유통 속도인데, 뭐 M1이나 M2나 화폐 관련된 유동성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도는 자금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M1이 이제 단기 자금이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는 또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에 자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는데, 그 자금들이 경제에 들어가서 막 돌아가는 패턴들은 느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떻게 됐죠? 늘어지다가 경기 확장 국면은 빨라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예 초반부에 살짝 들리는 것 같더니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글로벌에 있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양적 완화 정책을 폈잖아요. 그런데 그런 패턴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돈들이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막 돌아제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딴 데서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들이. 그 딴짓을 한 데가 어디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시장이 대규모로 쫙 올라갔죠. 우리나라는 주시장에도 있었겠지만, 이거는 OECD 데이터인데요. 이게 주택 가격 상승률인데, 이게 일본입니다. 화려하죠. 이 파란 게 독일이에요. 두 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실은. 일본은 굉장히 올랐던 게, 사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 현상으로 인해서 확 버블을 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이 고통을 받았다가, 2012년 아베노믹스가 2013년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기 직전 2012년 말부터 주택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빨간 거거든요. 차트가 없는 거죠, 지표가. 근데 여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강도가 굉장히 빠르죠, 중국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대규모로 그 통화를 유통시켰는데, 그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쏟아져 들어가서 버블론적인 그 이후로 계속 끊임없이 부동산 시장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독일이 좀 특이했는데, 독일은 굉장히 오랫동안, 9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금융이 끝나고 한 2010년 정도 초입,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주택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 게 그걸 한꺼번에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파란 겁니다. 보라색.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주택버블도 굉장히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보면, 이거 마켓 기사인데요. 이 장기 다우존스 차트거든요. 근데 이걸 좀 큰 걸로 볼게요. 큰 걸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인데,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 보는 건데, 한 가지는 일단 대공황 때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비슷하냐면, 이 2차 대전 때 그 이후에 1920년도에 이 산업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생산도 좋아지고 그 이익도 많이 발생시키면서 부도 많이 축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횡보를 하고 있다가 급등을 하면서 많은 그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안에 들어와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붕괴되면서 일정 수준 많이 곤두박질을 쳤는데, 이제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난 그 기업들이 그것을 주식시장에 밀어넣기도 했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근데 붕괴된 이후에 생산성이 상당히 많아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숫자를 투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생산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붕괴된 이후에 그것을 사서 써야 되는 많은 여력들이, 그걸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버렸겠죠. 실업이나 이런 것들이 양산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을 생산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고용의 숫자는 확 줄어들고 고용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기업들이. 이제 그 부분이 맞물리면서 이제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 패턴이. 지금도 사실 이때하고 약간 다르진 않아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같은 경우는 이 기계화 초입, 자동화 기계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된 그런 초입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대규모 생산 자동화 이런 걸 넘어서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생산성이 높아졌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온라인 매장도 있는데, 온라인 매장은요, 오프라인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1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것들을 소프트웨어가 담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필요 인력이 줄어들었어요. 거기다가 자동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같이 만나버리면 훨씬 더 충격적인 게, 예를 들면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물류 같은 거 배분하는데 기계와 자동화 기계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단순 기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기의 초입처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사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생산이나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기업이.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과거보다는. 상황이 잘 조율이 안 돼서 붕괴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뭔가 소비해줘야 되는 사람의 바탕력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이때 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라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비슷한 부분이, 이때 그 대규모로 부를 축적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규모로 부를 축적하는 기업들이 있고, 지금 뭐 소수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빨아들이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자본시장에 지금 나스닥 같은 걸 보면 눈에 확 들어오죠. 소수의 기업들이 전부 다 빨아먹고 있죠. 자본들을. 또 한 가지는 서민층에서도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그 아랫단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 심각해지면 주식시장이 아랫방향에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기를 왜 얘기를 말씀드린 거냐면, 이게 추세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다가 확 들렸던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옆으로 횡보하고 있던 주식시장이, 박스권으로 이제 2000년 이후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던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뚫고 올라온 시기예요, 지금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횡보하던 게 상당히 많이 뚫고 올라온 시기거든요. 이때하고 시기가 비슷한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산업 생산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아까 그 기업이 많은 유동성을 만들어냈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높은 생산성에서 얘가 붕괴되게 되면 그 생산성을 생산하는 만큼 써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붕괴되겠죠. 서민시장이. 그러면 실제로 이때처럼 붕괴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를 못하고 한참 헤매고 다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긴 차트, 장기 차트로 보죠. 주식 패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죠. 얘를 제외하고 나면, 여기를 제외하면 박스권입니다. 사실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돌파했죠. 그 다음에 다시 박스권 돌파했어요. 이거 박스권 하다 지금 돌파해서 올라갔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추세를 탈 건지 아니면 여기서처럼 붕괴됐다가 이 추세를 탈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향후의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게 될 건지 위로, 아니면 이게 아니고 옆으로 움직일 건지에 따라서 사실 대응 방향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때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의 그 생산 기반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해서 무조건 파는 물반 고기반 시장이었어요, 이때가. 그런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서독하고 일본이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제조업이 글로벌에서 논하는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물반 고기반 시장이 끝나면서 횡보 장세를 보인 겁니다. 그 뒤에 이제 80년대, 90년대 계속 주식시장이 올라왔는데 이때는 뭐 신자유주의, 일단 작은 정부의 세상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민주당이 했던 그 큰 정부들, 막 공무원들이 많고 막 이런 그런 정부가 아니고, 정부 규모는 작아지게 만들고 규제는 철폐해서 기업이 막 뭔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80년대 초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80년대, 90년대 거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일어났던 건 뭐냐면, 과거는 다른 생활 패턴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때가 그 시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TV라든가, 그러니까 백색 가전, TV,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사람의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면서 뭔가 액션을 취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비의 패턴이 강화됐어요, 미국 시장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월풀이라고 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옛날 세탁기, 그러니까 지금 GE가 막 본격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가 90년대 이때는 여러분 글로벌리제이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세계화. 이 세계화라는 얘기는 정말 좋은 얘기긴 한데, 무역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이거예요. 각자 보호무역으로 갇혀있던 너희들이 문을 개방해서 서로 주고받자, 이게 세계화예요.
이거는 사실 선진국의 미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냐 하면 자국 내로 갇혀 있던 그 시장을 다른 쪽까지 확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사례로 예를 드릴 수 있는 게 OECD 가입하면서 국가부도를 맞은 두 가지 국가인데,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 야, 너 선진국 지위 줄게, OECD 가입해. 그 대신 이제 과거 그 개발도상 국가에서 누리던 지위는 다 포기하는 거야 라고 해서 94년도 가입했는데 아마 2년 뒤 부도 났을 거예요. 국가부도. 우리나라는 90년도 6년도에 가입하고 97년도에 국가부도 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80년대 90년대 올라갔던 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 시장의 파이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기업이 경영 활동을 굉장히 잘하도록 만들어준 것도 있고, 80년대 초입에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 확대 패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리제이션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계화 얘기하면서 이제 파이를 늘린 이 세 가지 영역 때문에 밀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때는 그 60년대 때, 2차 대전 이후 60년대 후반까지는, 물방고 기반의 파이죠. 만들어서 찍어서 팔기만 하면 되니까, 경쟁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파이의 관점이에요. 파이. 내가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느냐의 관점이 이 추세를 계속 밀어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하면 미국이 파이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파이를 한정하고 있어요. 뭐로? 보호무역으로. 자기가 자기 자체를 가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걔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죠. 보호무역으로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파이가 늘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새로운 소비 시장이 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든다, 미국이. 미국 가계소 그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GDP에 기여하는 비율이 70% 이상 올라간 뒤로 그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작은 정부에 기업이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패턴의 정책을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놓고 보면 실제로 이렇게 여기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간 게 추세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사이클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 글로벌 그러니까 대공황 때 만들었던 급등 이후에 다시 내려간 다음에 횡보장세 안에 갇히는 이런 패턴을 만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시장의 추세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밀고 이렇게 윗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옆방향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박스권 패턴을 향후에 만들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가요, 제가 이제 어느 기사에서 본 겁니다. 지금 그 기사를 제가 떠놓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자가 보유 비율이 한 60% 정도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60% 정도의 자가 보유 비율, 나머지 40%는 자가 보유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 상승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소외되는 국민들 그대로 놔뒀다가는 40%는 그 소비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면 주거 거주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왜 정책을 안 하고 있느냐? 이미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차트를 PIR 베이스로 놓고 보면 미국 전체는 한 3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그걸 잡아주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는 잡아줘야 됩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은 향후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짓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짓누른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는 밑방향으로 계속 머리를 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를 계속 이렇게 튀어오르는 부분들을 한 방에 다 눌러서 뭔가 확 누르면 되는데,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튀는 방향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인데요. 금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시면 차트 보면 계속 밀고 올라가지고 지금 여기가 예전에 2011년도에 만들었던 정점이거든요. 11년도쯤에. 근데 이 정점을 뚫고 위로 올라서 뭐 온수당 2,000달러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잘 보시면 이 추세 패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는 사이트가 이제 덴버 골드 그룹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 금 온수당 가격 차트거든요. 근데 검은색은 명목이고요, 파란색이 이게 실질 차트예요. 그런데 금은
여기서 2000년대에 올라갔던 이런 패턴은요, 금이 실질 가치가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명목 차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려왔지만 실질 차트 가격으로 보면 과거 1980년대 1월 달에 실질로는 2000원 쓰던 게 2000년대 초반에 300까지 떨어졌어요. 실질 가치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쪼그라든 겁니까? 그걸 가치를 반영을 만드는 기 위해서 이게 분출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치가요, 사실 과거 높았던 고점에 있는 시점,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무슨 얘기를 들은 거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었던 새로운 사이클을 만드는 사이클이 아닐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고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시는 입장이라면 저는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를 뚫고 더 가격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서 계속 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여기서부터 그냥 팅 튀었는데 다시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겠다.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럼 이제 한 가지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유가를 잘 보시면,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가가 비슷해요. 잘 보시면.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수입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유가하고 좀 달라요. 다르지만 패턴은 비슷합니다. 움직임의 패턴은. 그래서 패턴만 보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파란 게 여기서, 이것도 파란 게 실질고, 이거 이제 여기 고동색이 이제 명목 가격인데, 잘 움직이심을 보면 역시 얘도 오일 쇼크 이후에 반등했던 수준, 화폐 가치만큼 사실 올랐던 거예요. 보시면 실질 가치 수준만큼. 사실 여러분들 원자재나 그러니까 실물자, 부동산을 제외한 실물 자산은 화폐 가치를 보정해 보면 거의 비슷한 화폐 가치, 그러니까 실질 가치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을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길어지면 다시 한 단계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올라갈 정도의 수준의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근데 상대적으로 유가는 금값보다는 나은 편이에요. 왜냐면 금은 직전 고점, 실질 가치의 고점에 근접해 있지만 유가 같은 경우는 실질 가치 고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애니얼 차트인데, 먼슬리 차트로 보면 이렇게 지금 직전에 이제 바닥 20달 때까지 떨어졌던 건 사실 2000년대, 1990년대 후반부에 떨어졌던 수준만큼 실질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실질 가치가 18.29라고 돼 있잖아요. 2020년 4월 달에. 여기 보시면 이 실질 가치가 14.68 정도로 돼 있으니까 거의 1990년대 후반 정도까지 가치가 떨어졌던 거예요. 실질 가치가. 굉장히 싼 거죠. 근데 이후에 올라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이제 직전 있었던 실질 가치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금보다는 사실 유가가 훨씬 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제 유가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 중요한 가격의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가의 중요한 가격의 움직임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많이 오르면 대체 공급 라인이 생겨서 그 대체 공급 라인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점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우디가 대규모로 증산하는 패턴으로 가격이 급락해요. 그게 장기 수준까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일정 수준 가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공급을 줄이면서, 주로 이제 오펙이 예전 같은 경우에 줄이면서 이제 급등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였고, 다만 글로벌 금융 위기,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대규모 에너지를 써대는 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 면도 있습니다. 그걸 차지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와 관련된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셰일 산업이 향후에 일정 수준 붕괴되고 나면 그리고 이제 경기가 확장 국면에 다시 안착이 되게 되면 석유 가격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석유나 이런 어떤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유해 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 자원들이 점진적으로는 이제 소외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 향후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단기간에 일어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너무 긴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유가가 실질적으로는 좀 좋은 투자 대안처, 포트폴리오 예상에서 중장기적으로 좋은 포트폴리오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지만 ETN, 석유 ETN 같은 걸 투자할 때 이게 ETN이 선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물 투자하는 게 롤오버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애들 문제 때문에 그 괴리율이 많이 벌어진다거나, 예를 들면 원래 소유가격은 100원인데 ETN은 얘가 1000원에 팔리는 거죠. 그 가치보다 10배 높게 막 이거는 그 유동성 문제, 공급 문제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 현물에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ETF 지수를 선택해서 잘 골라서, 그 괴리율이 적은 걸 잘 골라서, 국내에 없다면 해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해외 ETF를 잘 골라서 투자라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인데요. 채권 시장을 잘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 등급성 채권 트리플 B 분홍색을 보면 가장 밑바닥에, 추세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와 있죠. 트리플 C도 그러니까 트리플 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단 B, 이게 특이 등급성 채권, 그다음 하이힐드 쪽 전체를 놓고 보면 하이힐드 전체 이 색입니다. 밑에 거, 제일 밑에 거, 이거 그레이색, 이것도 상당히 많은 바닥 수준으로 와 있는데, 이게 바닥 수준으로 와 있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바닥이니까 채권 가격은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현재 채권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하이힐드 채권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이거는 제외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예요. 정리를 좀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추세의 관점에서 일단은 금보다는 오히려 유가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풍부한 유동성이 특히 주식시장에는 과도한 버블을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꽤나 많이 가격을 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을 제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투자 대상 자산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게 두 가지인데, 그게 부동산하고 주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은 같이 보유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상 그쪽만 의지하면 안 될 상황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안전자산의 일부 보유를 하신 상황 하에서 위험자산을 배분하는데, 주식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그 석유 포지션, 금보다는 석유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동산 포지션이 너무 많은 경우에 일단 부동산 포지션에 과다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면 향후에 그 짓누르는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의 상승세가 멈추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생각해야 될 게, 특히 상업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그러니까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민 시장이 완전히 붕괴된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많아서 연체율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좋지 않은 패턴을 보일 수도 있어서, 부동산 관련 ETF는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조정받은 뒤에 주식시장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초입에 지금 뭔가 포트폴리오를 배분하겠다는 생각을 일단 접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조정받은 뒤에 포트폴리오를 다시 배분하는데, 그거 배분할 때 주식시장의 일부 포트폴리오를 배분하고, 두 번째는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전 개인적으로는 유가를 선택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정 국면의 하이힐드 채권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조금 더 뭔가 이익을 주겠다는 투기 등급성 채권이라도 채권 관련된 포지션은 안 들고 있고 그냥 단순히 예금 정도를 보유하거나 완전히 안전한 자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의 정도가 세면 셀수록, 그러니까 주식의 폭락의 정도가 세면 셀수록, 유가의 폭락의 정도가 세면 셀수록 거기에 투입되는 포지션은 늘리면 좋을 거고요. 떨어지는 정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집어넣는 포지션을 줄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이 작으면 현금 포지션이 많은 게 좋고요. 떨어지는 폭이 크면 위험자산 포지션을 늘려주는 게 좋은데, 한 가지 이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또다시. 잘못하면 이게 어디가 끝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미 이제 지난번에 제닛 옐런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향후에 그
그러니까 디폴트 쓰나미가 발생하고 그게 이제 가계와 기업의 디폴트 쓰나미가 발생하고 그 디폴트 쓰나미가 은행까지 전파돼서 그 부분들이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전이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사실 대형 은행들이 대규모로 그 충당금을 쌓은 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제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정 수준은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현금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닥에서 밀고 들어가야 될 자금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감안하시고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중구난방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핵심에 대한 내용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부분은 동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